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노미 시스템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요, frequency response라는 것을 살펴봤었어요. 그 frequency response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시스템 혹은 뭐 필터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었죠. 이 frequency response 뿐만 아니라 impulse response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얘네가 각각 어떻게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력이 이렇게yn이 있을 때요. impulse response는 hn은 어떠한 입력과 함께 컨볼루션을 수행함으로써 출력을 만들어주는 애였고요. 이 impulse response 말고 frequency response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일하게 출력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 frequency response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단순 곱으로 우리가 출력을 얻게 해주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의 차이였죠. 둘 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즉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단지 방식이 impulse response의 경우에는 컨볼루션을, 그리고 frequency response의 경우에는 단순 곱을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준다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 간에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관계를 찾아봤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요. 크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frequency response가 어떻게 impulse response로부터 얻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 내용은 이번 강의 자리에서도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뭐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frequency response는 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0부터 m까지 그리고 b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k였는데요. 자, bk는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었냐면 hk로 표현이 가능했죠. 부터 bk 대신에 hk, 즉 impulse response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impulse response를 알면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수 있다. 얘네들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캐스케이드 된 시스템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거예요. 얘를 1이라고 하고 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HN이라고 하면은, 얘는 첫 번째 시스템, 1이라고 쓰여 있는 얘의 시스템, 이 시스템의 그 impulse response와 두 번째 시스템, H2의 impulse response의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전체 impulse response가 얻어지고요. 반면에 frequency response의 경우에는 컨볼루션이 아니라 얘네들 각각의 그냥 곱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었어요. 이렇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frequency response에 대해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 연속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이번 강의엔 그럼 어떤 것을 할까? 이번 강의에는 일단 사이너소이덜 시그널 입력을 넣었을 때요. 얘가 이제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지를 볼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동일한데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continuous 시그널을 줬을 때 샘플링 되고 이제 데이터가 처리되고 리컨스트럭션 돼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다 리뷰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들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건데 그 DSP, 즉
FIR 필터가 어떤 종류일 거냐? 우리가 다룰 거. Moving Average 필터를 다룰 거예요. Moving Average 혹은 Running Average라고 하는 그런 필터를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챕터 6의 섹션 6-6, 6-7, 6-8에 해당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북을 한번 훑어보시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스템에다가 이제 사이너소이달 인풋을 넣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볼 것이다. 이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별 다른 건 없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데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자 또 이번 강의 첫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첫 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략히 봐보면요. FIR 필터에 입력 XN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 YN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여기서 BK는 필터 코에피션트예요. 그런데 얘가 필터 코에피션트 BK가 얘 대신에 impulse response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우리가 BK 대신에 HK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 우리가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이 정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사실 여기에 원래 HK가 아니라 BK였는데요. 우리가 BK 대신에 HK를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 여기 HK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쭉 풀어봐보면 frequency response는 이렇게 impulse response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exponential term도 K가 증가되면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frequency respon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pulse response를 알면 frequency response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우리 강의 초반에서도 다뤘고 지난 강의에서도 다뤘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봤었거든요. 어떤 이그젬플이 있었냐면요. 딜레이 시스템에서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 간의 관계를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딜레이 시스템에서 이 impulse response와 frequency response 간의 general relationship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러한 입출력이 이와 같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입력 xn이 들어갔더니 출력이 xn-nd가 나오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대요. 자, 그러면 딜레이가 nd만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놓고요. 얘는 k는 0부터 m까지 갈 거고 hk에 xn-k 자, 이러한 시스템인데 자, 얘가 만약에 xn-a라고 해볼게요. a는 지금 임의의 상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다뤘던 이그젬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걸 다뤘냐면, A가 0이면, HN은 뭐였냐면, 그냥 델타 펑션.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A가 1이면, HN은 뭐였냐면, n-1.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예요. 그럼 A 대신에 A에 뭐 어떤 상수가 들어간다라기보다 n-d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A 자리에다가
a 자리에다가 nd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nd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했냐? 이걸 왜 했냐?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결국 델타 n-d가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본 거고요.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frequency response를 구해볼 거예요. 자, frequency response는 앞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얘 정의는 k는 0부터 m까지 bk의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k인데 bk 대신에 hk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의 hk는 뭐냐? 요거죠. 요 n 대신에 k를 넣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은 k-nd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델타 펑션이 의미하는 건 뭐죠? 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체 값은 결국 k가 nd일 때만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그 해당 k 값을 갖는 거죠. 결국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0이고 k가 nd일 때만 상수가 1이 붙어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결론을 봐보면요. 이러한 딜레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HN은 델타의 n-nd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그 딜레이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는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nd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nd는 어떤 임의의 정수값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다가 다른 값을 넣어서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여러분들 요 정도 결과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수업을 듣는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업을 듣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frequency response에서 impulse response를 구해 볼게요. 사실 뭐 새로운 내용 같지만 우리가 impulse response에서 frequency response 구했던 거 그 반대 과정만 그 반대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 어떤 관계를 봤냐면 이러한 관계를 봤잖아요. 자,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의 nd 이러한 관계를 봤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impulse response에서 frequency response로 가는 거고 frequency response에서 impulse response로 가는 건 그 반대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를 기억한다면 frequency response에서 impulse response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시스템을 볼 거냐?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로부터 impulse response를 구할 거냐? 이러한 frequency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해보려고 해요. 이러한 frequency response를 가질 때 이때 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어떻게 될까? 이걸 구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frequency response가 주어졌는데요. 요 코사인 요 부분, 요거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바꿔볼게요.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되겠죠.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자, 그리고 요 괄호 앞에 있는 7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햇을 괄호 안으로 넣어서 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델타 n-nd는 frequency response로 넘어오면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의 nd가 된다. 이 반대도 상립이 될 건데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impulse response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델타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될 거고요. 또 이 부분을 델타 펑션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상수는 그대로 내려오고 얘네들을 변환한 걸 더해주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임펄스 리스폰스를 갖는 그 필터의 필터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n이 0일 때, 혹은 뭐 얘를 k로 표현한다면, 뭐 k가 0일 때, 지금 이 인덱스가 0일 때, 이 델타 펑션들은 다 0이 나올 거고요. n이 1일 때 3.5가 나올 거예요. n이 2일 때 0 나올 거고, n이 3일 때 또다시 3.5 나올 거고, 그 다음부터 n 4, 5, 6 전부 다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터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frequency response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impulse response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터 필터 코에피션트까지 구할 수 있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신호를 넣어줄 때 이 신호는 당연히 continuous time 시그널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메인은 아날로그 도메인이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거의 강의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은 변환이 돼서 discrete time 시그널로 변환이 돼서 DSP 유닛으로 들어가고, DSP 유닛에서 여기가 DSP 유닛에 해당할 텐데 처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얘 여전히 discrete time 시그널이기 때문에 reconstruction을 해서 우리가 사는 도메인, 아날로그 도메인의 신호인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변환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런데 이때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있어서 디지털리 처리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많이 수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사실 우리 지금까지 다 배웠거든요. 샘플링도 배웠고, 뭐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다 배웠고, 리컨스트럭션도 다 배웠어요. 이 일련의 과정을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되짚어 보면서 한번 쭉 리뷰 아닌 리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입력한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 변환하는 샘플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1단계겠죠. 샘플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샘플링 프리퀀시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보다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높아야 돼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셰논 샘플링 티어리움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Principal Normalized Frequency가 그냥 단순히 이와 같이 결정이 됐었어요. 자, Principal Normalized Frequency가 어떤 거였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애였고요. 왜 얘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중요했냐? 우리가 Reconstruction 할 때 이 Principal Normalized Frequency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 해가지고 얻은 Normalized Frequency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Reconstruction 할 때 원신호의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셰논 샘플링 티어리엄을 보장해주는 것, 즉 셰논 샘플링 티어리엄을 만족시켜주는 그와 같은 샘플링 프리퀀시, 샘플링 레이트를 정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자, 이 샘플링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수식적으로 하면 됐었냐면, 자, 일단 t 대신에 NTS를 넣어주면 됐죠. 자, 이 NTS는 무엇이었냐면 샘플링 피리어드였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인 XN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변환된 discrete time 시그널은 이제 DSP 유닛, 뭐 필터의 인가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필터의 종류는 11포인트,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예요. 러닝 에버리지 필터라고도 하죠. 우리 다뤘었죠, 이미. 러닝 에버리지 혹은 무빙 에버리지. 얘를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돼요. 이거 11개 쫙 더한 다음에 평균 내준 거잖아요. 자, 얘의 frequency response는 이와 같이 된대요.
요거 뒤에서 유도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러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갖는 필터에다가 우리가 이 아래에 보이는 XT의 신호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신호를 넣어줄 건데, 자, 엄밀히 말하면 얘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샘플링된 그 X of N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보면은, 이 신호를 보면 일단 두 가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어요. 25Hz, 그리고 250Hz.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따로 각각 있고, 우리가 뭐 예측하건대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LTI 시스템이죠. 그러면 얘네 둘을 각각 넣어서 나온 결과를 합하면, 사실 걔가 결국 이 XT 전체를 넣어서 나온 시그널,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슈퍼포지션 메소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연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신호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 이 신호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계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돼서 나온 이 y of n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reconstruction을 해줘야 돼요. reconstruction. 자, reconstruction은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샘플링 할 때 생각해보면 t 대신에 nts를 넣었어요. 지금 n에 대한 함수죠. t에 대한 함수를 바꾸기 위해선 n 대신에 tfs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수식이 나올 건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오메가 헷 곱하기 fs가 있을 건데 걔를 오메가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가장 매우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yn이 예를 들어서 코사인 그리고 대괄호로 오메가 헷의 n 이라는 신호라고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변환을 해줄 건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n 대신에 tfs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 헷이고 tfs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헷 곱하기 fs를 오메가로 바꿔주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줘 보면 이와 같이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잖아요. 요거는 잘 알고 있는 형태의 discrete time 시그널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discontinuous time 시그널에서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우리가 reconstruction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겠고, 요것도 기억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요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걸 했냐면, 우리가 normalized frequency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fs로 나눴었어요. sampling frequency.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헷 곱하기 fs를 오메가로 치환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넣었을 때 처리가 돼서 다시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나오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다 같이 한번 살펴본 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복잡한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이제 중요한데요. 샘플링 프리퀀시가 왜 중요하냐. 얘가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이 되어야지 원래의 주파수로 우리가 원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셰논의 샘플링 티어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샘플링 프리퀀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봄직한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슬라이드의 example, 이 샘플링 프리퀀시가 요거 small f라고 소문자 f라고 쓰면 샘플링 프리퀀시가 1000Hz래요. 자, 그러면 얘는 원신호인 250Hz 그리고 25Hz보다 2배 이상이 아니라 얘보다는 4배, 얘보다는 40배가 높죠.
그러면 얘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다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 주파수가 제대로 원상복귀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거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이유에서 얘를 다시 이렇게 원복하면 새로운 주파수 성분이 안 나올 거다. 원래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보면 요거는 F예요. frequency예요. 얘를 angular frequency로 바꾸게 되면은 2파이 F니까 각각 위는 500 파이 라디안 퍼 세크고 아래는 50 파이 라디안 퍼 세크죠. 라디안 퍼 세크요. 자, normalized frequency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angular frequency를 샘플링 frequency로 나눠주면 됐어요. 그럼 오메가 햇은 얘는 500 라디안 퍼 세크를 1000 헤르츠로 나눠줬으니까 결국 0.5 파이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50 파이 라디안 퍼 세크를 1000 헤르츠로 나눠줬으니까 0.05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 normalized angular frequency가 이제 DSP 유닛에서 처리가 돼서 나온 주파수 성분은 그대로일 거고 얘를 우리가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 시스템 설명할 때 예시를 뭘로 들었었냐면요. 11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를 예시로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FIR 필터의 frequency response는 뭐 이와 같이 결정된다. 뭐 뒤에서 유도할 거니 그냥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유도를 이 슬라이드에서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 example은 11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였는데 조금 더 제네럴하게 L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즉 뭐 10포인트도 되고 20포인트도 되고 100포인트 에버리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럴하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봤었어요. 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 딜레이 시스템인데 이와 같은 시스템의 그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됐었냐면요. frequency response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냐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의 nt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도 또 한번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running average, moving average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샘플을 보고 있으면 그 샘플로부터 몇 개까지의 샘플들을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써보면yn은 샘플을 L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L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L분의 1 박이 시그마 K는 0부터 L-1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X의 N-K 이게 L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얘로부터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어볼게요. 어떻게 얻을 거냐? exponential minus j 오메가 햇 아이고 잘못 썼네. 오메가 햇 어떻게 얻을 거냐? 이 관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써보면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아이고 L분의 1 그대로 쓰고 시그마 K는 0부터 L-1까지 그 다음에 이 딜레이 된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와 같이 표현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L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은 거예요. 직접 얘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한 거죠. 자, 이 i가 여기 나와 있어요. L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와 같다라는 거고 얘를 이제 분석할 때 조금 간략하게 바꿔보면요.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K는 0부터 L-1까지라고 하고 AK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1-A 그리고 1-A의 L승 그리고 이때는 A가
1이 아니어야겠죠. 자, 급수에서의 이제 L개의 항에 대한 합의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대신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을 넣으면 결국 이와 같이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분모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2분의 L로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햇의 곱하기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묶어줬어요. 그러면은 요 괄호 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얘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사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던 L분의 1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요 부분 익스포넨셜 텀은 이와 같이 내려오게 되겠고요. 자, 이거 뭐 굉장히 제가 복잡하게 표시했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이쪽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별로 크게 뭐 복잡한 수식은 아니고요. 자,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여기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뒷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 디리클레 펑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크기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 텀은 뭐냐? 이 뒷부분 텀은 당연히 위상이겠죠.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크기랑 위상으로 나눴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리퀀시 리스폰스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사이너소이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신호의 앰플리튜드와 위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 지금 L 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얘를 크기 그리고 위상에 대한 각각의 텀으로 지금 분리를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드리클렛 펑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뭐 좋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 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수식으로 구해봤고요. 자, 얘를 그러면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구했던 h exponential j 오메가 hat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그리면 얘 자체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좀 오른쪽에 그려볼게요. 일단 너무 좁나? 자, 디리클렛 펑션에 대해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개형만 그릴게요. 개형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페이지에 대해서 따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뭐 파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5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5파이가 될 거고 마이너스 파이. 이런 식으로 페이즈 그리고 앰플리튜드에 대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고 이 절대값을 써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유사한데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는 그냥 frequency response 자체를 그린 거고요. 요 슬라이드에 그려져 있는 건 얘의 절대값을 그린 거예요. 자, 절대값이라고 하면 크기예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는 애들은 그냥 그 0 기준으로 뒤집어서 올려줘야 돼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인데 이거 뒤집어서 올려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빠진 정보가 하나 생겨요. 뭐냐? 분명히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표현이 되면 되냐?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여기서 플러스여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호 빼고 절대값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따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부호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우리 이런 복소평면 생각해보면 180도 뒤집어지면 마이너스죠. 180도가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파이가 뒤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쪽의 부호를 아래쪽 페이즈 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원래 부호가 뒤바뀌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페이즈를 180도씩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파이만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만 요 지점에서 원래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걸 페이지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 여기서 파이만큼 내려서 다시 그리는 거고요. 다시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파이만큼 또 내려서 다시 그리는 거고 또 파이만큼 계속 꺾어서 그려주는 거예요. 부호가 원래 바뀌었어야 될 부분에서. 그래서 이러한 제가 오른쪽 위에 그려놓은 그 frequency response나 이 아래쪽처럼 그려진 frequency response나 동일한 거고 표현 방식만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그 L 포인트에 대한 게 아니라 11 포인트에 대해서 구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 디리클렛 펑션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느 것이냐면은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들은 얘는 11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11분의 4파이, 11분의 6파이, 그리고 11분의 8파이, 11분의 10파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분의 2파이, 마이너스 11분의 4파이, 마이너스 11분의 6파이, 마이너스 11분의 8파이, 마이너스 11분의 10파이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했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입력 25Hz와 250Hz의 주파수를 갖는 이 두 개의 사이너소이덜로 구성된 이 X of T를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에 넣어 볼게요. 그래서 출력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각각 25Hz, 250Hz 이렇게 다른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LTI 지금 우리가 또 LTI 시스템에 넣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을 각각 시스템에 넣고 나온 결과를 합하면 얘네들을 그냥 전체에 넣고 나온 결과를 보는 것과 동일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조금 계산을 용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5Hz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요게 앵귤러 프리퀀시예요. 자, 요 부분이 F고 요 부분이 오메가인데 지금 오메가 햇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오메가를 샘플링 프리퀀시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 프리퀀시로 나눠준 이 전체가 결국 오메가 햇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게 250Hz에 대한 오메가 햇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다가 이 해당 오메가 햇을 넣어주면 각각의 신호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얼마나 변할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어주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고 요거 25Hz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 대한 거예요. 요거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50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뭔가 좀 복잡하지만 단순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25Hz를 갖는 주파수 신호의 앰플리튜드는 이와 같이 변하게 될 거고 페이지는 이와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250Hz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의 앰플리튜드는 이만큼 변하게 될 거고 이만큼 변하게 될 거고 페이지는 이만큼 변하게 될 거다. 자, 이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X of T를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에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다.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우리가 그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면 이 위와 같이 나올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아래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끊겨 있어요. 500Hz에서 마이너스 500Hz에서
500Hz 사이에. 자, 이렇게 끊겨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 샘플링 프리퀀시가 뭐였죠? 샘플링 프리퀀시가 1000Hz였어요. 자, 얘 생각해보면 이 주파수보다 이 주파수의 절반보다 높은 주파수는 복원이 안 돼요. 셰논의 샘플링 티어리엄 생각해보면 EF max 요게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이그젬플을 보면 500Hz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500Hz보다 낮은 주파수는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마이너스 500Hz에서 500Hz로 잘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앞에 우리가 그 이그젬플에서 25Hz 신호보다 250Hz 신호의 크기가 더 많이 감소했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 같은 경우는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죠. 낮은 주파수를 주로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주로 통과를 못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25Hz가 250Hz에 비해서 더 낮기 때문에 이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거의 다 통과가 되고 250Hz는 거의 다 통과가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 자료의 나머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2차원으로 확장한 거예요. 2차원이라 그러면 뭐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 그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수식도 없고 뭐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 내용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강의 자료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2차원으로 확장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냥 설명하는 정도의 슬라이드가 되니까요.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터를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11포인트 무빙 에버리지 필터처럼 로우 패스 필터도 있고요. 이와 반대인 고주파 신호만 통과시켜주는 하이 패스 필터도 있고 아니면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주는 밴드 패스 필터도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를 사용을 한다면요. 블러링이 돼요. 이미지가 블러링이 되는데 블러링이 된다는 게 뭐냐? 이 오른쪽 아래처럼 뭔가 뿌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했던 글자들이 뿌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한다라 그러면 이미지가 더 선명해져요. 그 경계선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뭐 다 설명드리긴 너무 많고요. 이 로우 패스 필터의 블러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빙 에버리지 필터로 설명이 되니까 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뿌옇게 해볼 거예요. 자, 이미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차원 정보예요. 각각 컬럼하고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보면 1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1차원 데이터, 1차원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각각 그러니까 컬럼에 대해서 분석, 로우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치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로우 40을 우리가 그냥 기준으로 잡고 컬럼 인덱스 n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면 하얗고 검은 패턴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얗고 검은 그 색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우리가 한번 그 n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장에서 본 이미지, 여기서 로우 40을 분석을 하는 건데요. 흰 부분은 0이에요. 그리고 진한 부분은 256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적당히 검었고 적당히 하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 256, 0, 256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변화가 될 거예요. 글자 패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컬럼 인덱스 n이 0에서 350으로 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볼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전에 봤던 11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점선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데이터고요. 실선이 11포인트 러닝 에버리지 필터를 거친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제 변화의 중간값을 맞춰주려고 이제 5 샘플 딜레이를 해준 거고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중요한 사실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변화가 조금 더 이렇게 뭉글뭉글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급격한 변화들이 실선으로 보이는 검은 실선으로 보이는 이런 데이터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로우 40에 대해서만 한 건데 전체 로우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 컬럼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얘네 데이터를 합하면 어떤 이미지의 결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모든 로우, 모든 컬럼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선명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에 어떤 입력을 넣어서 디지털리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 거예요. 한 가지 이그젬플을 이용한 거죠. 실제 사용되는 예시, 블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자, 이번 강의는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걸 전반적으로 한번 아우르는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